찬 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새벽이었다. 이른둘에 박노아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새벽은 늘 이런 식이었다. 텅 빈 옆자리에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근교 주택가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잿빛이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2층 집은 이제 거대한 적막감만을 품고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숱한 제자들을 길러냈고 존경받는 가장으로 자상한 남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출가한 자식들은 재살기 바빴고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늘 똑같은 말들의 반복일 뿐 가슴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의 하루는 느릿느릿 흘러갔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때웠고 오전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 낡은 책들을 뒤적이거나 먼지 쌓인 액자 속 아내의 웃는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가끔 노인정에 들러 또래 노인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극심해져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그의 생신 선물이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박노아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전화나 되면 그만이지.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세상과 소통하셔야죠. 손주들 사진도 보시고 친구분들과 연락도 하시고요. 라며 억지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은 눈을 피로하게 했고 수많은 기능들은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몇 번을 포기하려 했지만 손녀 지민이 주말마다 찾아와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에 그는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지민은 할아버지에게 SNS 계정을 만들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 짧게 써보세요. 익명이니까 부담 없을 거예요. 어쩌면 좋은 말벗을 만날 수도 있고요. 박노아는 반신반의하며 지민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시 한 구절과 함께 짧은 감상을 적어 올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더니 어느덧 황혼역이구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푸른 하늘이 남아있는 것을. 놀랍게도 그의 글에 좋아요가 눌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지만 간혹 젊은 사람들도 그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박노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흥분과 기쁨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SNS에 풀어놓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그러던 중 다니엘 강이라는 아이디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예술 후원가라고 소개한 그는 박노아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의 지적인 면모와 섬세한 감수성을 칭찬했다. 박노아는 처음에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려니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박노아가 올린 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까지 정확히 짚어냈고 박노아가 좋아하는 작가나 음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다니엘은 박노아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이나 해외 생활의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박노아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때로는 박노아가 좋아할 만한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 작품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박노아는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를 자신의 유일한 소울메이트라고 믿기 시작했다. 매일 밤 다니엘로부터 메시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화면 속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은 언제나 젠틀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노아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검은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싸늘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늦가을, 다니엘은 박노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해외의 한 고아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복구 작업과 아이들의 생필품 지원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자신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어 송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노아에게 혹시 단기간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몇 배로 불려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박노아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는 그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니엘의 절박한 목소리와 화면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보내준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정도 돈이라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좋은 일에 쓰는 셈치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다니엘은 그에게 선생님만이 저를 믿고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그의 자존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박노아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독백을 하기도 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려. 하지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당신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는 결국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예금 통장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는 이것이 자신의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선행이자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지만 간절한 희망을 품었다. 창구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거액의 돈이 다니엘 강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동시에 나는 좋은 일을 했다는 자기 합리화와 다니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첫 송금이 이루어진 후 다니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노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듯했고 박노아는 자신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다니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노아의 안부를 물었고 고아원 아이들이 박노아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다. 물론 그 편지 또한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지만 박노아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고이 간직했다. 그는 다니엘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함께 살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보내리라 다짐했다. 그는 낡은 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 즐겨 입던 멋스러운 코트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만지며 그는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또다시 박노아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고아원 복구 사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았다느니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느니 이유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박노아는 이미 큰 돈을 넣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왕 시작한 일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니엘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잔소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몰래 적금을 깨고 심지어 아들이 준 스마트폰을 담보로 소액 대출까지 받으며 돈을 마련했다. 밤늦도록 다니엘과 통화하며 그의 불안한 목소리에 함께 가슴 졸였고 은행 ATM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며 초조하게 이체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패었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한때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다니엘과의 대화는 이제 그에게 무거운 부담감과 죄책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주말 할아버지 댁을 찾은 22살의 대학생 손녀 박지민은 할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한 달 전만 해도 생기가 넘치던 할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옷차림은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때로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다투는 듯한 모습은 지민의 마음에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노아는 애써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우연히 할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 소리를 들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엿보니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진 채 괴로운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다니엘 강이라는 발신자와의 메시지 창이 떠 있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같은 문구들이 지민의 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 강이라는 인물과의 수많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그리고 여러 차례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 담긴 은행 앱 알림을 발견했다.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사건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지민은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다니엘 강이라는 이름과 그가 할아버지에게 언급했던 사업체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IT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었기에 정보 검색과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진 결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다니엘 강의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한 무명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운영한다던 거창한 이름의 사업체는 주소조차 불분명한 유령 회사였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보내주었던 고아원 관련 자료들 역시 다른 자선단체의 사진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것이 명백한 사기였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저장하며 어떻게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을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지민은 어렵게 할아버지 앞에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다니엘 강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박노아는 지민이 내미는 자료들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니엘 씨는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한 게야. 할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다 가짜라고요.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지민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박노아는 그 순간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격하게 반응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당장 네 방으로 돌아가.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 처절하게 뒤엉켜 있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박노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민이 보여준 증거 자료들과 다니엘이 보내온 달콤한 메시지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다. 그는 다니엘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곱씹어 보았다. 그러자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색한 부분들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각본처럼 다니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동안 박노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지민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
박노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했다. 지민아, 내가 어리석었다. 내 말이 다 맞았다. 마침내 박노아는 지민과 함께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사이버 범죄 예방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김수현 형사는 40 초반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그는 박노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간간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이런 사건이 정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송금하신 돈은 찾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이었다. 박노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지민은 김 형사에게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김 형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박노아의 사건과 유사한 미제 사건 파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사건을 접수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약속했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별다른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노아와 지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들의 텅 빈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김 형사는 가끔 박노아에게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질 뿐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유지혁이 사용한 IP 주소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가상 사설망으로 확인되었고 그가 알려준 은행 계좌들은 모두 대포 통장으로 이미 지급 정지된 상태였다. 송금된 돈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박노아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전화벨 소리만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한때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민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그 사기꾼을 자신의 손으로라도 잡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무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노아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다니엘 강이었다. 박노아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민은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받지 마세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요. 하지만 박노아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그놈의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지혁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간절하고 절박했다. 선생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투자했던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까지 선생님께 빌린 돈의 몇 배를 더 얹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 그림 같은 집도 이미 봐두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마치 박노아가 거절할 수 없다는 듯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박노아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었다. 만약 이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낸 돈마저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믿져야 본전인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단호했다. 할아버지 절대 안 돼요. 그놈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이 통화 내용부터 넘겨야 해요. 하지만 박노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지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녀는 김 형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 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지민의 간절한 부탁과 박노아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보시죠. 혹시 모르니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하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그놈 계좌라도 추적해보겠습니다라며 최소한의 협조를 약속했다. 박노아는 지민과 김 형사가 짜준 각본대로 유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지막 희망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다니엘 씨, 아니 유지혁 씨,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니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당신을 만나서 돈을 건네고 싶소. 당신 얼굴도 직접 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화기 너머의 유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박노아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민은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초조하게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유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그는 직접적인 만남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신변이 좀 위험한 상황이라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방법으로 송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그 사람 편에. 유지혁은 제3자를 통한 전달이나 특정 고가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익명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달라는 등의 황당하고 복잡한 요구를 늘어놓았다. 박노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와 길게 통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대화 도중 유지혁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예전에 자신이 박노아에게 보냈던 고아원 아이들의 감사 편지 이야기를 꺼내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과 아이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박노아가 보관하고 있던 그 가짜 편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 순간 박노아의 머릿속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정황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며 그의 눈앞에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통화 녹음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유지혁에게 물었다. 유지혁 씨, 당신 지난번에 나한테 보냈던 그 편지 혹시 내용 기억하시오? 거기 적혀있던 아이들 이름이 뭐였더라? 전화기 너머의 유지혁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노아는 더 이상 그에게 속지 않았다. 됐소. 더 이상 당신의 그 더러운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소. 박노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의 유지혁은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지듯 이전에 부드럽고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싸늘하고 비웃음 가득한 본색을 드러냈다. 어르신,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세상 그렇게 쉽게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아!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박노아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수화기에서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유지혁의 마지막 비웃음 소리가 악몽처럼 맴돌았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의 삶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힘없이 주저앉아 오열했다. 분노와 절망, 수치심과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늙고 병든 몸을 사정없이 뒤흔들었다.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지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 잔인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김 형사는 박노아가 녹음한 통화 내용과 그동안 지민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지혁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정보는 거짓이거나 도용된 것들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전화번호 역시 대포폰으로 확인되었고 계좌 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김 형사는 며칠 후 박노아의 집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용의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라며 힘없이 말했다. 박노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에 스산한 가을 풍경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감했는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노아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과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고 밤에는 유지혁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때 그에게 작은 위안과 설렘을 주었던 창가의 난초들은 돌보는 이 없이 바싹 말라 시들어갔고 그가 평생 아끼던 책들로 가득했던 정갈한 서재에는 어느새 희뿌연 먼지만이 소복하게 쌓여갔다. 그런 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킨 것은 오직 손녀 지민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와 말없이 집안을 청소하고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입맛을 찾을까 싶어 그가 평소 좋아하던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거나 함께 몰차 창밖에 낙엽 지는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저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셨던 거고요. 지민의 진심 어린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지는 박노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가끔씩 들르는 이웃집 최 여사도 박노아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박노아의 안부를 묻고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경험담을 구수하게 들려주며 그를 위로했다. 영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끼리는 서로 등이라도 긁어주면서 의지하고 살아야지. 너무 기죽지 말아요. 훌훌 털어버리고 맛있는 거나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감 어린 말은 박노아에게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는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박노아의 깊은 상처는 아주 더디게나마 희미하게 아물기 시작했다. 그는 지민의 손에 이끌려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고 햇살 좋은 날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느끼기도 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활기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방 안에 틀어박혀 절망과 자기 혐오에 잠식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곱씹으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노아는 지민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다른 노인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점차 용기를 얻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리기도 했고 그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익명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김 형사는 박노아의 사건을 계기로 노년층 대상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관련 수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안을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했다. 비록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작은 노력은 언젠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 유지혁과 같은 사기꾼들의 존재는 씁쓸한 현실로 남아 있었지만
박노아의 작은 용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선한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박노아의 집 창가에는 시들었던 난초 대신 지민이 선물한 작고 앙증맞은 포인세티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붉은 잎사귀가 마치 꺼지지 않는 희망처럼 방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박노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깨끗한 원고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복잡했던 심경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것 같다. 아직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살아가야만 한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작고 따뜻한 햇살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렵사리 피어올린 한 인간의 고요하고도 강인한 의지의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비록 그가 잃어버린 소중한 돈과 황금 같은 시간은 영영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잃어버렸던 존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작은 희망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